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상쾌한 아침이죠. 하지만 날씨는 좀 춥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인데요.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 소중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쾌한 꽃샘 추위가 좀 강한 그런 아침을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수,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3베이 아파텔 도봉 21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문의전화 1522-0055. 주식회사 대명 21.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공동대표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의견 갖고 되나요? 오늘까지 답을 달라.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수도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에 안철수 대표에게 한 얘기입니다. 천정배 대표는 안 대표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의당 탈당 후 총선 불출마로 불사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선거에서는 이기고 봐야 하기 때문에 천정배 대표의 연대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안철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동대표로서 그런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3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시의 당위성과 지금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겁니다. 3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면 3당으로서의 당당한 선거 참여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탈당과 창당을 왜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 해소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막말은 귀여운 수준이다. 남이 같지 않은 재주를 갖고 있지만 고민 끝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 컷오프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더민주 2차 컷오프에 대해서 혼탁한 물이 그대로 있는데 싱싱한 고기를 갈아서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컷오프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정치의 인격화 현상이 강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컷오프에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전력이 있어도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나가야 한다면 이는 반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의 화제인데요. 차라리 알파고를 갖다가 컷오프를 하게 하면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키 125cm, 마른 체격의 바가지머리, 회색 상하이 트레이닝복에 검정색 점퍼, 파란색 크로스 실내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키 125cm, 마른 체격의 바가지머리, 회색 상하이 트레이닝복에 검정색 점퍼, 파란색 크록스 실내화. 이 아이를 찾아주십시오. 구타를 일삼은 계엄으로부터 버림받은 7살의 신원영군. 오늘로 실종된 지 21일째인데요. 경찰이 어제 실종 경보를 발동했죠. 신군은 평택 포승읍 원정리에서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언론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걸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적사항과 비슷한 아동을 보신 분께서는 전국 국번 없이 112 또는 평택경찰서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생존 흔적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따뜻함, 정의, 그리고 우리의 올바른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걸 겁니다. 우리의 아이를 우리의 손으로 반드시 찾아냅시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우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이런 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ISA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ISA 출시를 앞두고 은행과 증권사의 눈치 싸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좌 수수료를 공개를 기피하거나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곳이 많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위 만능통장이 예.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시됩니다. 시간이 없는데 관심은 많이 쏠리는데 아직도 증권사와 은행, 이 금융사들 사이에 예. 수수료를 갑자기 변경하는가 하면 막판까지 공개를 기피하거나 결정을 유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ISA 관련돼서 7개 은행, 11개 증권사 전체 상황을 보면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ISA는 신탁형 IS 계좌가 있고 1인용 IS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1인용 IS 계좌는 고객이 투자 종목과 비중 등을 전적으로 금융사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신탁형보다는 수수료율이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신탁형은 뭐냐면 자신이 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탁형에 대해서 7개 은행은 이제 수수료 자체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거기에 들어오는 타행 예금이나 펀드, 파생 상품 등 개별 상품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은행과 달리 예금, 펀드 등 상품별 수수료 외에도 신탁형 ISA의 계좌 자체에도 0.05에서 0.2% 수수료를 부과한다. 예. 그러니까 조금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좀 더 나간다는 것이고요. 예. 신탁형 ISA 중에 이건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1인용 IS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맡기는 거죠, 그냥. 예, 그죠? 증권사만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권에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1인용 ISA, 그러니까 다 맡기는 거, 그거 방금 말씀하셨던 다 맡기는 거는 아직 은행은 취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금융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예. 증권사만 가능한데 일단 1인용 IS 증권사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그런데도 연 계좌 수수료가 1% 밑돌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국민의 재산 증식 취지로 강력하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그거를 좀 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좀 낮아진 측면도 있고 또 너무 높은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하여튼 월요일 날 이제 출시가 되는데 아직도 수수료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요. 예. 오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저녁에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고 막 그럽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 KT, LG U+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이 밀려드는 가입자들의 통신 자료 제공 사실 확인 요청에 아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통신 자료 제공 사실 확인 요청이 뭐냐면은 누가 내 통신 자료를 봤는지 통신사에서는 이거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청하면 알려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필리버스터 사건도 있었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통신사에다가 내 통신 자료를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 알아봤는지 제공해달라는 것이 평균치보다 10배가 늘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이제 통신사가 이렇게 곤혹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청한 것이다. 통신 포털사 상대로 통신 자료를 정부나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요구해 왔는데, 그래서 2010년에는 한 누리꾼이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서 2심 재판에서도 네이버가 졌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들은 이용자 통신 자료를 정보나 수사기관 제공하는 걸 중단했는데, 통신사들은 그 제공을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내 정보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CJ그룹이 올해 9,5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예고를 했는데 여기에 시간 선택제 인턴십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이 시간 선택제 인턴십 5,000명을 신규 채용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시간 선택제 인턴십이란 유통, 외식, 영화관 등 서비스 업종을 주로 하는 CJ그룹의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아르바이트 사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시간 선택제 인턴십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CJ그룹에서 점포를 추가로 출점한다. 그럼 여기서 서빙 직원들이 적어도 150명 정도 아르바이트 채용 수요가 생긴다. 그럼 그거를 시간 선택제 인턴십으로 이게 CJ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걸 다 합친 게 5,000명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애초 인턴십이 기업 채용에 앞서서 인재를 가려내기 위한 방편이고 구직자인 청년에게는 직업훈련과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이 취지로 도입했는데 CJ는 이제 서비스 업종이 많은 그룹 특성상 상시 수요가 큰 시간제 아르바이트직을 이렇게 이름 붙였다라는 것이죠. 예. 문제는 이제 일반 아르바이트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정규직 전환율을 얘기할 정도로 전환 사례는 많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 선택제 인턴십하고 진짜 아르바이트하고 차이는 뭔지, 전환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CJ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인턴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상반기 채용은 이제 특히 인턴을 한 서너 달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채용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기업마다 인턴했던 학생들 중에 50%를 뽑는 경우도 있고 70%, 80%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CJ그룹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 뽑아주면 문제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땐 이거.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볼티모어의 김현수 선수. 드디어 안타를 쳐냈네요. 25타석 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5타석 만에 첫 안타를 쳐냈으니까 안타 쳐낸 거에 안도의 한숨이 좀 나올 정도이거든요. 오늘 아침 경기였었는데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 뉴욕 양키스전에서 6번 타자 지명 타자로 출전했고요. 7회 말 2사 만루에서 내야 안타로 1루를 밟았습니다. 1타점도 곁들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3타수 1안타 몸에 맞는 공 1개를 기울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25타석 만에 첫 안타를 쳐냈습니다. 예. 울진 않았어요? 안타 치고? 감격의 눈물. 예. 자, 그리고 프로야구는 시범 경기가 요새 한창인데 프로축구는 내일 개막하죠. 그렇죠? 내일 프로축구 개막합니다. 1부 리그를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두 12팀인데 이 팀당 33경기씩 정규 리그를 벌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위 6개 팀과 하위 6개 팀으로 나뉘어지는 이 스플릿 라운드 5경기를 추가로 벌이게 됩니다. 내일 개막전에 3경기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 전북 현대와 FC 서울이 맞붙는 경기가 공식 개막전인데 이 공식 개막전이 참 빅 매치입니다. 왜냐하면 전북 현대는 최강의 팀으로 우승 후보 0순위이고요. 이 전북 현대의 우승을 저지할 만한 팀으로 유일하게 FC 서울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전북과 서울이 맞대결하는 빅 매치로 공식 개막전이 열리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올 시즌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판세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북의 우승이 예상이 되고요. 과연 이 FC 서울이 이 전북의 우승을 저지할 수 있을까가 이제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남 FC하고 울산 현대 정도가 다크호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그 이동국 선수가 현재 역대 통산 최다골 신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골 넣을 때마다 신기록이 계속 새로 쓰여지게 되는 거고요. 이 수원의 염기훈 선수도 역대 어시스트 1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어시스트 한 개 추가할 때마다 최다 어시스트 신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예.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축구 최초로 70골, 70 어시스트에 어시스트 4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K리그에서는 서울과 수원의 라이벌전인 슈퍼매치가 유명한데 예. 올 시즌에는 새로운 라이벌전이 탄생한 전망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재밌을 것 같은데 지난해 수원 FC라는 팀이 2부 리그에서 승격해서 올해 1부 리그에서 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부 리그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둘지가 이제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예. 성남 FC의 구단주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SNS로 먼저 좀 도발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19일에 성남하고 수원하고 예. 경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긴 팀 시의 깃발을 진 팀의 시청 건물에 걸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도전이네. 예. 예. 이 염태영 수원시장이 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좀 엄살을 떨었죠. 전략이 약하니까. 그러면서 처음이니까 시청기는 좀 부담스럽고 구단의 길을 진 팀의 시청에 걸자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들이 이 프로축구팀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서포터들도 그렇고요. 시민들도 좀 따라오게 될 것 같은데 이 수원과 성남의 이런 뭐 재미있는 일종의 그 내기나 이 제안이 계속 이어져서 새로운 라이벌이 탄생하게 되면은 K리그 흥행에도 도움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5.15 리그 16강전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도 출전을 했는데 토트넘이 졌죠. 예, 그렇습니다. 유로파리그 16강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뛰고 있는 팀들끼리 맞붙었거든요.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박주호 선수인데 박주호 선수는 출전하지 못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했는데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 토트넘이 좀 0대3으로 패했고요. 2차전에서 4골차 이상으로 이기게 되면은 8강에 오르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프로야구 시범 경기. 요새 예. 이렇게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경기 제대로 되겠어요? 예? 광주 경기는 너무 추워서 중단됐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예. 어제 광주에서 기아와 SK가 맞붙었는데 예. 시범 경기였는데 너무 추워서 6회까지만 진행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예. 6회 말이 끝나고 난 뒤에 심판진들이 모여서 추위 때문에 경기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이 판단 내리고 예. SK의 4대3 콜드 게임 승을 선언을 했고요. 예. 다른 경기장도 추운 건 마찬가지인데 이 때문에 이제 선수들 부상 위험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는 너무 좀 무리한 일정이 아니냐 이런 좀 불만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어제 이 대전 경기에서는 한화가 두산을 이기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싱가포르는 한때 물 부족 국가였는데요.
이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냈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물 재이용은 빗물이나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다시 이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헹군물을 버리지 않고 싱크대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 빨래 후 마지막 헹굼 때 나오는 물을 받아뒀다가 욕실 청소하거나 걸레를 빠는 것도 가정 내 손쉬운 물 재이용입니다.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물 낭비는 저 멀리. 한 번 썼던 물을 바로 버리지 마시고 재이용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쑥,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3베이 아파텔 도봉 21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문의전화 1522-0055. 주식회사 대명 21. 해발 680m를 흐르듯 내 몸에 흐르는 물. 평창에 청정림을 만들듯 내 몸을 만드는 물.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내 몸이 되는 강원 평창수. 금요일 아침 출근길 이제 거의 마감될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요. 8시 30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숙 캐스터. 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위로 또 사고가 있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인데요. 개항에서 송내까지는 7km 구간 정체, 도리 분기점 104km 지점입니다. 1차로에서는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현재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후로도 조남 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 또 하계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구간으로 정체입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또 장수 에서 송내 구간, 서운에서 김포 요금소까지 정체고요. 오늘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 쪽으로 달래내서 서초 구간,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까지 정체입니다. 나란히 가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 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아파트 난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난방 열사로 떠오른 배우 김부선 씨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이 사건으로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회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어제 감사 결과와 함께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인지 뭐 이런 거 좀 알아봐야겠죠. 자,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송주열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주열입니다. 예. 이 아파트 관리비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회계 감사한 건 처음이죠? 네, 예전에 감사원에서 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적은 처음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정부도 인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비리가 발각되고 분쟁이 심각해지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번 조사 제대로 되신 것 같이 판단하십니까? 제대로 됐다기보다는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발표만 했는데, 예. 이번에는 경찰청이 개입을 해서
상당수가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처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아파트 비리가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20억 정도를 영수증도 없이 그냥 썼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네, 그 아파트에서는 그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쓰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 잘만 하면은 아파트 한 채 버는 건 시군죽 먹기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건 조사 제대로 하고 구속할 건 구속시켜야죠. 이번에 근데 이 아파트, 이 회계감사 대상은 전국 아파트인가요? 전국 아파트라고 발표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100일 동안 전국 아파트를 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아마 그 표본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계에 구멍이 발견된 아파트가 20%다. 다시 말해서 회계 처리 부적합 판정받은 게 20%다 이거죠. 그죠? 근데 네. 20%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예? 그럼 80% 아파트는 양심적으로 운영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아파트가 조용한 곳이 한 곳도 없거든요. 예. 지금 현금 이번에 발표 내용을 보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43%고 예. 회계 자료를 누락했다. 예를 들면 무슨 서류가 없다. 예. 없어서 못 보여준다 이런 것이 18%고 정기성 충당금을 부풀리고 장부 조작하는 게 15%인데 예. 사실상 아파트 관리비에서 그 회계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전수 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이 20%의 어떤 그 비리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가 나왔는데 그 20% 아파트에서 비리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76% 이게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관리소장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의사결정이나 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발되는 게 당연하죠. 그분들이 이제 권한은 집중돼 있고 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파트 비리 이거 진짜 없애야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일부 아파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우리가 내는 돈이 그냥 줄줄줄 새고 아주 지 호주머니 돈처럼 쓰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예? 아니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 회계감사하고 구속시키고 이러면 좀 나아질까요? 그동안에는 거의 적발이 안 되는 쪽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경찰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도 3천만 원 뒷돈을 받고 업체 선정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분이 이번에 구속이 됐어요. 예. 네, 근데 이분이 돈을 환불해줬으면, 되돌려줬으면 구속이 안 됐을 텐데, 예. 써버리는 바람에, 사용을 해버리고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이제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구속이 됐거든요. 아,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드러난 거군요. 회계감사에서 드러난 게 아니고. 증거가 없어서 처벌이 안 되고요. 경찰청에서도 경찰관분들한테 가끔 전화가 오는데, 혹시 증거 같은 거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전화가 종종 옵니다. 예.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들만 걸리는 게 이게 문제고요. 이것 때문에 아파트 비리가 한탕 해먹어도 안 걸리니까 한번 하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계 감사를 하는 거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인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예. 회계 감사는 장부 조작이나 공사비를 부풀려서 뒷돈 받는 걸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해서 뒷돈은 알 수 없다. 부분은 예.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번 조사에도 나왔지만 관리수당이나 관리업체가 일부 돈을 빼들여서 쓰고 다시 채워놓고 이런 부분은 현금 흐름표를 추적하면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 이제 크게 벌어지는 5억짜리 공사를 10억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이 가장 시급하게 이런 비리 근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대표님은? 지금 입주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그 보완하는 것이 제일 시급해요. 예를 들면 예, 제가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리가 좀 발견됐어요. 그러면 다른 주민들한테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방법이 게시판에 이제 승강기에 게시하는 방법인데요. 비리가 있는 관리수장한테 허락받고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관리수장이 자기 죄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를 허락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 스스로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그 견제가 가능하고 찬성과 반대가 균형을 이루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금 보완하면 어느 정도 비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 비리 척결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비리 척결하면 아파트 관리비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15% 정도는 그 다운될 것이다. 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5% 정도는 내릴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어떤 식으로든 이거 계속 수사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겁이라도 줘가지고 좀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 돈 줄줄 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의 송주열 대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이필상 서울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새 기업은 돈이 넘치는 모양이죠? 예? 근데 네. 가게는 빚이 넘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8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계는 지금 부채가 1200조 원이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그 저축률 구조가 지금 문제인데요. 저축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저축률, 또 하나는 가계 저축률인데 기업은 이익을 벌어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저축률은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예. 반면에 가계는 자산을 늘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계 저축률은 높은 것이 보통인데요. 외환위기 이전에는 이것이 우리나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58년 이전에는? 예. 근데 최근에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외환위기 이전에 기업 저축률은 6% 정도, 가계 저축률은 20% 정도 됐었거든요. 대기업 6%라는 게 이게 뭘 기준으로 6%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벌면은 이익 중에 몇 %? 그 중에서 6%를 저축했다. 예, 사내 유보금 뭐 이런 거죠. 그게 저축이라는 게.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 보니까 기업 저축률이 20%로 증가하고요. 저축을 많이 하네요. 예, 가계 저축률은 거꾸로 6%로 떨어졌습니다. 숫자가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이 이익을 벌어도 가계에는 안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나 배당 이런 것이 이제 적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갖는 뜻은 이제 기업들이 이익을 벌어도 투자를 줄이면서 저축을 많이 한다.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근로자들은 소득이 부족해서 저축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빚만 쌓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축률 우리가 상당히 문제다 하는 얘기인데 원래 기업이 돈을 벌면은 그 돈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야 국민들이 잘 살고 또 경제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조가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6%에서 이렇게 확 늘었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저축률이. 이게 너무 많은 겁니까? 그러면 지금 돈을 딴 데로 최소한 다 빼돌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거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내 유보금 이것이 이제 상당히 많다. 이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을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장 기업 숫자가 1,800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아까 말씀드린 8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700조 원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기업의 사내 유보금 중에서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받는 과언은 아니죠. 근데 이제 대기업의 경우 그 700조 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이 전부 현금은 결코 아닙니다. 예. 기업이 회계 처리를 하는 걸 보면 일단 이익을 벌어서 배당을 해주죠. 그래 남는 돈을 사내 유보하는데 그냥 사내 유보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업이 배당해주고 남은 이익을 사내 유보시키면서 그 돈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 투자를 한다거나 증권 투자를 한다거나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또 재고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 유보금이 많다.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사내 유보금 중에서 투자를 덜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또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700조 원 이상의 사내 유보금 중에서 대기업들의 경우 200조 원 이상이 이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다. 이런데 이것이 지금 많다. 그런 얘기죠. 200조 원 정도면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투자 좀 해라. 지금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 이제 대기업들은 지금 경기가 나쁜데 투자하면 손해보는데 억지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반발을 하죠. 근데 결국 경기 나쁘다. 뭐 이렇게 투자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투자를 개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하거나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개발하고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라. 그렇게 되면은 결국 기업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성장하는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다. 그건 누가 하겠느냐. 기업들이 하라. 그런 어떤 이제 요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일단은 뭐 뭔가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심리는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공적 영역에 어쨌든 이 돈이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돈은 뭐 오너가 막 빼돌리고 이런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니 왜 그러냐면 대학들도 적립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많다고 언론에서 막 적을 하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립금이 없는 대학이 문제예요. 제가 생각할 맞습니다. 때는. 예.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그걸 쌓아놔야 되는데 적립금이 있는 대학 가지고 막 니들 적립금 쌓아놓고 뭐 등록금은 그대로 받고 지금요. 사실은 사학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적립금 없는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적립금 없는 대학은 애들 등록금 쌉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기업도 역시 같은 논리로 좀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중요한 사실은 지금 경제가 꺼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계부채가 늘고 있으니까 이런 때 누가 나서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대기업들이 좀 나서달라 그런 요구죠. 예. 그래서 그걸 뭐 부패다 비례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국제 경제 영역이 살아나고 경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서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가계저축, 가계부채 이게 지금 폭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인데 국민 한 사람당 2,400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부채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이제 상당히 지금 이제 불안감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데 정부는 가계부채가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논리가 뭐냐면은 그 가계부채의 증가 중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주요 그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담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 가계부채가 부도가 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어떤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안한 것이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서 문제인 건 사실인데 주택 시장이 지금 불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지난 2월부터 우리나라 가계부채 너무 많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하자. 이런 규제가 나오면서 지금 주택 시장이 급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냉을 해서 거래가 안 되고 이제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면은 가계부채가 이제 연쇄부도의 뇌관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리 수준이다,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어떻습니까? 사실 자영업자 부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가계부채보다 더.
가계부채에 속해 있는 게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그래요? 예. 이제 요즘 대개 은퇴를 하면서 이거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식당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자영업의 70-80%가 식당인데. 치킨집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장사가 안 되니까 많이 쓰러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지난해 말 자영업자들의 그 부채를 보면은 제2금융권 부채까지 합치면은 5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게 이제 빚을 얻어서 자영업을 많이 한다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사업을 어떻게든지 해서 살아보겠다 했는데 안 되니까 작년부터 이게 부도가 많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쓰러지고 있는데 지난해 말 자영업자 숫자가 556만 명 정도 되는데 1년 전에 비해서 9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겁니다. 감소했군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빚이 많고 부도가 나면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른 이유에서 감소한 게 아니고. 예.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자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이제 얻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하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부도 상태고 신용 불량자 상태고 그래서 그 사람들 생활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이제 결국 자영업자가 계속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폭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그 가계 저축률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최근에 몇 년간 가계 저축률이 좀 증가했습니다. 가계 저축률이 2011년에 3.4% 정도인데 그게 최저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에는 6% 되거든요. 그럼 거의 2배나 3-4년 올랐다. 그래서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일단은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저축률이 증가하면 가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축률이 늘어나면 투자도 늘어서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이 증가해서 가계 저축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경기가 침체하면서 미래가 불안하니까 지갑을 닫아서 저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쓰질 않아서. 그리고 특히 요즘 고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가 불안하니까 억지로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 저축률이 숫자상으로 올라간다는 건데 이게 어떤 큰 문제를 이야기하냐면은 소득도 없고 실업자로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데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굶어 죽게 돼서 억지로 안 쓰니까 이제 저축률은 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안 됩니다. 소비가 안 되니까 결국 경기가 계속 침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은 이 가계 저축률 증가가 경제를 좋게 이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계 저축률 증가 뭐 괜찮다 이렇게 보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지금 보면 경제가 살아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자금 흐름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경제 살리기라는 게 이게 어떻게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금 흐름 구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자금 흐름 인위적으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그 정부도 온갖 정책을 펴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이 좀 나서달라면 그런 뜻이죠. 근데 기업들이 지켜야 될 이제 기본 수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익을 많이 벌어야 되죠.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 이제 기업이 발전하니까. 또 하나의 수칙이 뭐냐면은 이익을 벌면은 쌓아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 이익을 이제 쌓아둔다라고 할 때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임금을 적게 주든지 이익을 많이 쌓는다는 얘기는 또는 배당을 적게 해준다든지 또는 투자를 안 한다든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임금을 적게 주거나 배당을 낮게 해주면은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투자를 안 하면은 생산이 안 되거든요. 경제는 소비와 생산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기업이 돈 벌어서 저축하고 있으면 소비나 생산이 다 위축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돈을 벌면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이제 소비나 생산에 활용되게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벌면은 가지고 있으면 쌓아두면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기업들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기관이다 이렇게 봤을 때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빨리 이제 투자를 해야죠.
또 이제 여유가 된다면 임금도 좀 올려줄 필요가 있고요. 배당도 좀 늘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최경환 경제팀이 내놨던 게 뭐 가계소득 증대 세제에 3대 패키지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그게 바로 이제 결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유 돈을 가계 부문으로 좀 흐르게 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세제 개혁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게 3대 패키지라는 건데 근데 효과가 지금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유야무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3대 패키지라는 것이 우선 이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주면은 세금을 깎아준다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니까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깎아줄 것도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조치가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것인데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해주면 또 세제상 이제 혜택을 주겠다 그런 조치였는데 이거는 배당을 많이 해주니까 결국 대주주하고 외국인 투자자들만 이익을 보더라. 일반 국민들은 큰 혜택이 안 가더라 해서 이것도 이제 크게 결국은 이제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조치가 기업 환류 세제라는 건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만약에 투자를 안 하면 또 배당을 안 해주면 거기에 세금을 물리겠다 그런 조치였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지금 당장 어디다 투자를 하다는 거냐. 이건 미래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다. 우리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좀 기업들이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죠. 그것도 그래서 좀 강력하게 추진이 안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 3대 패키지가 큰 효과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유일호 부총리도 뭘 좀 더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내놓을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로서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기업 경영 풍토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기업들 당연히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있는 돈은 좀 투자를 해라. 그리고 이제 임금 같은 것도 줄 수 있으면 줘라. 그래서 투자도 살리고 소비도 살리는데 기업들이 나서야 결국 경제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좀 책임을 좀 해달라 하는 것이고요. 정부도 이런 어떤 경영 풍토를 바꾸는데 여러 가지 좀 지원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준다든가. 규제요?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뭐 임금 제도 같은 것도 임금을 이제 올려줄 경우에 뭐 노동시장 유연성을 좀 확대해 준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 개혁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상 여러 가지 이제 유인 세제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기업과 정부가 좀 힘을 합쳐서 그래 투자하자 소비하자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정부 이렇게 해달라 해서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좀 경제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어떤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되기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움츠리면 진짜 죽는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환율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너도 나도 어떻게든지 상대방 무너뜨리고 내가 살아보겠다 그런 전쟁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 불안하다 우리 가만히 있자 이러면 정말 전쟁에서 폭격 맞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야죠. 그리고 승자가 돼야죠. 전쟁 때는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일어서야지 피하면은 오히려 결국은 당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참 여러 가지로 진짜 걱정입니다. 젊은이들은 취직이 안 돼서 걱정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벌이가 없어서 걱정이고 모든 세대들이 다 지금 우울하다는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하루빨리 그런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였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금요일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벌써 한 주일이 다 갔습니다. 자, 3월도 이제 셋째 주에 접어들죠 벌써. 자, 이번 주말은 특히 봄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